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26일 목요일 오늘 주식시장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빠르게 급등해온 것에 대한 부담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내리면서 3,100선을 내줬습니다. 3,079.56. 코스닥은 조금 더 빠졌네요. 1.29% 떨어진 78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외환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 5원 50전 내린 1,356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요 며칠 서울은 바람이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더라고요. 밤에 문 열어놓고 주무시면 감기 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양동근의 골목길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인데요. 김미숙 님이 이런 얘기 보내주셨어요. 창원은 31도래요. 지금 해가 쨍쨍하다고.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가을 느낌 난다고. 6873님께서는 진해도 31도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맑은 날씨래요. 여러분 덕에 이 전국 날씨를 한 자리에서 느끼고 소통하니까 너무 좋네요. 김우진님 오늘도 아빠와 같이 집에서 듣고 있다고요. 좀 이따가 아르바이트 가신다는데요. 아버님과 함께 듣는 경제방송 너무 좋네요. 자, 이따 아르바이트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 라디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인 시교라 이걸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키워드로 배우는 경제죠. 주간 키워드 준비했고요.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1년 후에는 집값이 지금보다 올라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와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매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달에도 매월 하는 바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하는 이 통계의 이름은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는 건데요. 보통은 이 숫자가 100을 조금 넘는 정도인데 지난달에는 111이 나오더니 이번 달에는 120이 나왔습니다. 4년 전인 2021년 집값이 한참 오르던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사람 체온으로 치면 39도나 40도 정도라고 봐도 과장이 아닌 수준입니다. 반면에 기분 좋은 뉴스도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인 건 주식시장이 계속 잘 오른다는 기분 좋은 뉴스와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걱정스러운 뉴스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많이 오르면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일이 반복된다는 통계와 주장도 있는데요. 금리나 자산 유동성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일부가 흘러들어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새 정부는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걸림돌과 고민거리를 개선해 임기 중에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코스피 지수가 5,000이 되면 집값은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걱정도 함께 듭니다. 좋은 뉴스가 꼭 좋기만 한 뉴스는 아니고 나쁜 뉴스가 꼭 나쁘기만 한 뉴스가 아닌 이런 걸 뉴스 세옹지마라고 해야 할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 기자님.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MSCI 선진국 지수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나라 증시 수건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좀 불발이 됐죠. 네, 사실 한국의 경제적인 위상은 여러모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오랜데요. 하지만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선진국 대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MSCI 선진국 지수인데 이번에도 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MSCI 선진국 지수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수년째 우리를 애태우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MSCI 지수는 미국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회사에서 1969년에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 앞글자를 딴 건데요. 네. 이 국가마다 S&P 500이나 니케이 같은 유명한 주가 지수들이 많이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또 다른 지수를 설계를 한 겁니다. 이 MSCI는 주식시장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국가별로 그룹을 분류합니다.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프론티어 지수 이거를 산출을 하는데 한국은 1992년부터 계속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MSCI가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선진국 지수로 올라가려면 그 후보군이 되는 관찰대상국이라는 걸로 먼저 지정이 돼야 하지만 여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관찰대상국이라는 후보군에 먼저 한동안 좀 올라야 되는군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이 온 나라가 좀 정성을 들이고 제도를 개선할 정도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이득이 있길래 이런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지수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금융상품 규모가 1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한 2경 원 되거든요. 한국이 지수에 편입된다면 이 자금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로도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MSCI 선진지장에 들어간다면 300억 달러, 40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신흥국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금들도 있기는 한데 선진국 지수 따라가는 자금이 월등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화점 입점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질 좋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가방 브랜드가 있는데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근데 백화점 입점 브랜드 타이틀이 붙는 순간 네. 이제 소비자들이 저 브랜드 되게 믿을 만한 괜찮은 브랜드인가 본데 네. 요즘 뜨는 브랜드인가 하면서 이제 매출도 오르게 되고 다른 투자자들이 저희랑 콜라보 하시죠. 네. 이렇게도 되고 그런 브랜드 가치가 오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신흥국 펀드에 투자를 할 때 한국 주식도 함께 매수를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큰 돈이 우리 증시로 들어와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회는 언젠데요? 다음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 6월에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내년 6월에 관찰대상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으로 발표가 되고요. 실제로 편입이 되는 건 3년 지나서 2028년 6월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 편입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면은 빨리 편입을 할수록 시간을 버는 거긴 하네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잖아요. 공매도 재개부터 외환시장 거래 연장 그다음 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허들이 얼마나 높길래 아니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길래 그 기준에 자꾸 미달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 입점할 때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중에서 외국인들의 시장 접근성을 보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자꾸 받는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는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역외 외환시장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서든 원화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외국인들한테는 불편하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 주식 살 때 영문 공시 같은 게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불편한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선도 돌파하고 좀 수익률도 선진 주요 지표에서 1등이다. 성장률이 그런 기록도 있었는데 분위기 참 좋은데 이런 뉴스는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정부로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좀 편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시장의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좀 제도를 더 손질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 두 번째 주간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 네. 이거는 SK 하이닉스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그저께 시가총액 200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역대 두 번째인데요. 한국 증시에서 시총 2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딱 두 개입니다. 네. 이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2.45% 올라서 29만 3천 원으로 마감했고요. 시가총액은 213조 원입니다.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였습니다만 그래도 200조 원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 주가는 어땠어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1.79% 떨어져서 6만 200원이었는데요. 시가총액은 356조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면서 SK 하이닉스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모습이네요. 네, 사이 올 초부터의 수익률로 비교를 해보면은요. 네. 삼성전자는 12% 상승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71% 올랐습니다. 상당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총 200조 원을 돌파한 게 회사 쪽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년 6개월을 빠르게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CES 행사에서 이 회사의 CEO인 광노정 사장이 3년 안에 시총 200조 원 돌파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에 달성하겠다고 한 걸 지금 깼으니까 좀 본인들도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젯밤에 그 하이닉스가 이 고대역 폭 메모리,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걸 납품하는 엔비디아가 네.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네네. 이 덕분에 HBM 시장 장악한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잘 나가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주가가 좀 연동이 돼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HBM을 꽉 잡게 된 계기는 미래 기술에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한 게 결실을 맺었다. 이런 점에서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주역이 말씀하신 HBM인데요. 이게 네. SK 하이닉스가 2013년에 업계 최초로 개발에 나선 제품입니다. 나중에는 정보 처리량이 이제 늘어날 게 확실하니까 고용량 디램 수요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네. 사실 초반에는 고객사들한테 좀 외면을 당했어요. 일반적인 범용 디램에 비해서 가격이 한 4-5배는 비쌌기 때문입니다. 비쌌구나. 근데 좀 포기할 법도 한데 그래도 하지를 않고 담당 부서나 인력을 유지를 했고 이제 4년 전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생성형 AI 시대가 열렸죠. 이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HBM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증권사들도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눈높이를 조금씩 올리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투자자들이 좀 생각해봐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일단 HBM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기에 이 회사 디램 매출에서 HBM 비중이 44%까지 높아졌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한 회사에 너무 매이는 것도 또 원치는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도 문을 닫아놓지 않고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우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이클을 심하게 탄다. 이것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SK 하이닉스 시총이 4년 전에 100조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이 메모리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작년에는 55조 원까지 쪼그라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좀 있는 거를 찾아보자면 네. 이 SK 하이닉스가 2000년대 초반에도 이제 망할 걱정하던 회사였거든요. 좀 위기를 돌파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극복하면서 투자자들 만족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마지막 주간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산후조리원입니다. 산후조리원. 네. 산후조리원은 무슨 얘기예요?
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싼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기억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 저출생 때문에 산후조리원 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이 이 수요가 위축되자 산후조리원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까지 달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산후조리원 가맹점 수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4%씩 줄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카드를 사용한 건수도 매년 16%씩 급감했는데요. 하지만 건당 승인 금액으로 보면 1년에 23%꼴로 급증을 해서 전체 승인 금액 총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집계를 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10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산후조리원 이용했었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다 참여하고 네. 돈이 아까우니까 거기서 주는 밥이며 간식이며 정말 싹싹 긁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산후조리원 관계자분이 저한테 조용히 잠깐만 산모님 이리 와보시라고 해서 뭐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네. 산모님 그렇게 다 드시면 살 안 빠져요. 산모님 방에서만 빈 그릇이 나온다는 소문이 아이고야, 있다고. 네. 다들 그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쵸. 몸매를 네. 다 남겼던 거예요. 근데 저만 그 아깝다고 그걸 싹싹 밥을 한 톨 없이 네. 긁어 먹었던 거죠. 저도 고마운 고객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네. 그렇게 왜 이렇게 남기시는 거예요? 아깝게. 이렇게 비싼데. 그 경영 뭐 여담이었고 네. 경영난을 좀 극복의 대안으로 가격을 올리면 사실은 이렇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힘들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좀 쪼그라든 것 이상으로 가격이 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산후조리원 수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460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지역별로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서울 지역의 2주일 기준 평균 요금이 일반실이 478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더 비싼 곳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시면 민간 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저렴하긴 하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16개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라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비용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 같아요. 네, 이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라 소아과나 아동복 판매점, 입시 보습학원 이런 업종에서도 수요가 위축되면서도 가격은 인상되는 이런 동일한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재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와 교육 부문에서 이런 요금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더 귀하게 생각해서 뭐 이모, 고모, 삼촌까지 이제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비싸도 다 사주려는 그쵸. 그런 심리가 생기고 또 물건 파는 입장에서도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올리는 그래도 팔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아이 키울 때 이렇게 필수적인 탓에 가격이 뛴다고 해도 구매를 줄이긴 어려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좀 부담만 커지고 그러면 또 갈수록 아이 낳기 망설이게 되면서 야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이런 생각 들면서 저출산 현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충분히 규모가 형성이 돼 있을 땐 경쟁이 많다 보니까 가격 상승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저출생 때문에 수요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는 되레 좀 가격이 오르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에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을 투입하면서 현금성 지원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이렇다 보면 이제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생각만큼 없고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소식, 그 반가운 소식은 최근에 합계 출산율 반등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데 요거 우리가 그래도 좀 불씨를 잘 살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바우처 등등을 활용해서 좀 부모들 부담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또 어머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재정 지원 늘린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또 요것 때문에 가격을 또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만 단순히 확대하는 거는 좀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많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배치기의 뜨레요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1교시 주간 키워드에서 저 산후조리원 갔을 때 밥이랑 간식을 싹싹 긁어 먹었다. 알고 보니 나만 그랬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1357님께서 그때 잘 드신 건 세월이 지나면 효과 있으실 겁니다. 칭찬해요 하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칭찬받았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도 살 제일 먼저 다 뺐고요. 산후풍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네, 잘 드세요, 산모 여러분. 네, 간식 같은 거 말고 건강한 음식 잘 드세요. 네, 강경희님께서 학생들에게 방과후 목돈연구소 함께 듣자고 강요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강요가 아니죠. 꿀팁이죠. 꿀팁. 아끼는 걸 나누고자 하는 스승의 사랑 뭐 이런 거죠. 강 선생님, 학생 여러분 듣고 계시죠? 선생님의 사랑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대표 주자인 이 기업이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AI에 이어 로봇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울 것이란 기대에 힘입어 주가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면서 세계 1위에 올랐는데요. 대만 태생 미국인인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전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아이고 오늘 보기도 좀 재밌네. 자, 1번 인텔, 2번 엔비디아, 3번 엔다이아.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브랜드입니까? 제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요. 3일 동안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고요. 3일 정도 어떤 아이템을 가져올까 이걸 생각하고 하루 정도 이 수수께끼를 낼까 말까 고민합니다. 자, 오늘 또 수수께끼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재미있죠? 이 관세 전쟁이 키워드인데 스토리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네. 샌디에이고라는 미국의 지역이 있죠. 도시가 네. 있는데 여기에 슬로우 자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슬로우 자마스탄. 슬로우 자마스탄이란 나라가 있는데 라디오 DJ인 랜디 윌리엄스가 21년도에 세운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아니고요. 이 DJ가 UN이 인정한 193개국을 다 돌아본 다음에 이제 더 볼 데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나라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제품에게 600만%라는 관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판매 가격이 $50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게 30억 달러가 되는 건데요. 6만 9천 원짜리가 4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관세를 내린 이유도 있습니다. 이 도덕성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제품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정리를 하면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못생겼기 때문에. 근데 뭔가 되게 지금 힌트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런가요? 근데 요 이야기가 제법 많이 회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좀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두 번째. 어렵다면 두 번째입니다. 좀 강력한 힌트긴 해요. 네. 악어와 악어새라는 힌트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어 하면 저는 사실 2개 브랜드 정도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렇죠. 마지막 그런데 힌트 들어보죠. 악어새까지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이게 결정적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장마입니다. 장마. 네. 그러면 이제 하나로 추려지죠. 크록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특집은요. 이 남들은 촉촉할 때 나만 괜찮은 그 브랜드 어. 특집인데 지난주에 또 저희가 버켄스탁이라는 샌들, 이 네. 샌들 브랜드를 또 재밌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반응이 좋아서 두 번째로 이어서 저희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위해서 또 샌들 브랜드를 가져왔는데요. 비교가 됩니다. 이 버켄스탁은 250년이 된 아주 전통의 브랜드라고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근데 크록스는 인기는 버켄스탁 못지않은데 만들어진 지는 불과 2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10분의 1밖에 안 된 브랜드인데 정말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고요. 이게 약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랑 또 좀 맞닿아 있다. 이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크록스가 좀 신어보기 전까지는 이제 겉의 모습만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사람이 가다가 발에서만 왕 하고 이렇게 뭔가 왕발처럼 보여가지고 발에 깁스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좀 비호감이 있기는 한데 막상 신어보면 또 굉장히 그 그럼요.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제가 어렵죠. 지금 또 오늘 또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크록스 신고 왔는데요. 네. 이걸 또 저번처럼 발에서 들기가 좀 못해가지고 네. 오늘 또 저의 딸의 신발을 훔쳐왔습니다. 바로 요거죠. 요거인데 너무 귀여워요. 어른들이 쓰면 좀 커 보이고 못생겨 보일지 몰라도 애기들이 쓰면은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옆에 또 꾸미는 것도 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이 NBA랑 이 슬램덩크로 꾸몄는데 우리 딸은요. 이 티니핑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티니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추 기자님 따님이 저희 방과후 목돈용소 꼬꼬부 때문에 자신의 물건을 항상 이렇게 어디 갔지? 맨날 내보내주시네. 문득 같아요. 오늘 한 짝만 씻고 어린이집 간 거 아니죠? 다행히 아니네요. 네. 이런 크록스 브랜드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자, 200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23년 전이고요. 2002년 여름 이 카리브해 위에 요트 이름 한니발이라는 게 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40대의 남성 3명이 서 있었는데요. 오래된 친구예요.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나이가 똑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잘 지내다가 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야, 우리 인생 중간이 지났으니 한번 정리해보자 이러면서 보트에 모인 것이죠. 이 3명의 이름은 조지 보데커, 스캇 시먼스, 린든 듀크 헨슨 이렇게 3명입니다. 3명 중에 창업자가 있어요. 누굴 거라고 생각이 그냥 집어지시나요? 일단 영어 이름이라서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쵸. 그냥 마지막.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3명이 모두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공동 창업자고요. 조지 보데커 처음에 말씀드린 사람은요. 직가명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미노 피자 프랜차이즈를 100개 정도 운영할 만큼 사업가고요. 숫자와 이윤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캇 시번스인데요. 이 사람은 발명가였어요. 그리고 기술자였는데 저도 이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일까라고 의심은 됐는데 늘 주머니에 드라이버나 공구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렇게 뭘 고칠 거 있나 여기도 지금 마이크 맞는데 마이크 좀 삐뚤다 하면은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서 고쳤다 뭐 이런 말인 건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교라나 뭐 고릴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그 창업자 3명의 사진이 이렇게 떠 있어요.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왼쪽 아래부터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 이 사람이 또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웃긴 사람인데 바로 린든 헨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마케팅과 세일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었는데요. 네. 그때 실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제임스 프리먼이라고 블루버틀을 창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블루버틀을 창업했었던 계기도 이 9.11 테러 때 직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공통적으로 린든 헨슨이라는 사람이 실직을 한 상태였고요. 와이프와 아이가 집을 떠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도 없이 친구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지내고 있었던 실직자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3명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린든 계속 퍼져 있었던 거예요. 요트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워 있었는데 이 눈높이가 이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누구 발을 보는데 친구 이 스캇의 발을 봤는데 뭐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그 신발이었던 그게 거예요. 뭘까요? 그게 바로 그 신발이 거죠. 왕발이 보였구나. 그러니까 봤는데 괴상한 게 발에 씌어져 있었던 네. 거예요. 이건 신발이요, 뭐 우주선이요, 이렇게 보트 같이 생긴 게 씌어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뭐냐라고 친구들이 막 놀린 거예요. 이게 신발이야, 뭐야, 막 라막신도 아니고 뭐 나무 재질 같기도 하고 뭐야 했는데 스캇이 이 엔지니어인데 이미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이미 파이어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 요트도 스캇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가 이 퀘벡이라는 데, 캐나다 퀘벡을 갔는데 거기 매장에서 이 신발이 눈에 띄어
띄어서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의 폼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신발인데 지금의 크록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21년도에 만들어져서 캐나다에 판매가 됐었는데 거의 인기를 못 얻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스캇의 눈에는 예뻐 보여서 샀고요. 그래서 신고 왔더니 친구들은 역시나 못생겼다고 막 놀렸던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신발을 왜 신고 다녀?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명이 농담으로 놀리다 봤는데 야 이거 진짜 못생겼어. 근데 못생긴 거 빼면은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신고 있었는데 물도 잘 빠지는 구멍들도 좀 나 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통기성도 좋고 편하긴 하겠다. 신발이 되게 편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보트에서 신었으면 사실 파도가 칠 때 물이 있으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크록스 바닥 재질이 고무라서 미끄러지지도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재가 이 크로스라이트라는 소재로 만든 거고요. 캐나다의 폼 크리에이션스는 이거가 정말 핵심 소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였는데 정말 배 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업가적 기질이 셋 다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가 기질 중에서 이 도미노 피자를 100개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할만한데 숫자 한번 맞춰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스캇은 기술자지 않습니까? 야 이거 조금만 구멍 더 뚫고 각도 바꾸면은 예뻐지고 기능 훨씬 좋아질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린든도 못생김을 무기로 실용성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창업해볼까? 라면서 신발 제작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창업은 할 수는 있죠. 누구나 그렇죠. 창업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이제 호감을 갖고 팔리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핵심이다 보니까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지, 이 CEO의 이 사람이 결국 CEO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 전문가 스캇 CTO가 되고요. 마케팅을 할 줄 알던 린든이 COO가 되는데 이 친구가 각자의 롤을 나누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조지는요 먼저 캐나다에 전화를 겁니다. 이 크로스라이트라는 기술 굉장히 매력적인데 우리가 좀 독점으로 미국에서 쓰겠다. 잘 할 수 있겠냐? 해도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다음 스캇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멍을 좀 조절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린든이 이거를 마케팅을 잘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고 22년 여름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신발을 거의 그 원형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해 11월입니다. 22년 11월. 그러니까 약 석 달여 만에 제품을 내놔봤어요. 그 이름이 비치라는 모델입니다. 바다를 뜻하는 발음 모델이고. 제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발음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네. 이 발음 안 하겠습니다. 이 바다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이걸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역시나 반응이 똑같았겠죠. 뭐처럼 못생긴 걸 내놨어라고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 1000컬레의 샘플 신발을 만들었는데요. 네. 놀랍게도 3일 만에 완판이 된 겁니다. 와. 왜 완판이 됐나 이게 또 궁금할 수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뭐 편한 신발도 좋고요. 다 좋았는데 이게 일단 가격이 쌌습니다. $30밖에 안 했고요. 이 사람들이 생산 공장에 대한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가격을 낮췄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신어보니까 못생겼지만 편하다라는 거였어요. 이 편한 게 일단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식당 직원들 그리고 병원 의사들 이 정원사들이 몰려들어서 이 신발을 막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에 아는 크록스라는 이름 이것도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석 달 만에 시제품이 나왔잖아요. 네. 회사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회사 이름이나 브랜딩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이제 막 팔려버리니까 우리 그러면 좀 멋진 브랜딩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매 이후에 브랜드가 생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 소재가 이 크로스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크로라는 발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힌트를 드렸었죠. 악어와 악어새. 네. 이 악어에서 착안을 합니다. 이 악어가 물에도 들어가고 물 밖에도 나오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신발이 물에도 들어가고 물 밖에 나가는 딱이네요. 거잖아. 딱이네. 그러면 이 크로커다일에서의 크로와 이 크로스라이트의 크로를 합쳐서 이 크록스라고 지으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때 결론이 났고요. 그때 이 마스코트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크록스를 보시면 이 악어 마스코트가 있거든요. 네. 얘 이름이
듀크예요. 이 듀크가 누구냐면 린든 헨슨의 미들네임이 듀크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였던 린든의 미들네임이 듀크라는 마스코트로 재탄생했다. 이것도 이때 결정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브랜드 중에 악어 그림 쓰는 브랜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있죠. 그거랑 약간 겹치니까 좀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크로커다일도 있고요. 네. 사실은 악어가 라코스테라는 네. 브랜드도 있죠. 이것도 겹쳤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문제가 특별히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빠르게 만들었고 이름을 그래도 똑같이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급하게 창업을 했잖아요. 또 재미있는 게 또 있습니다. 급하게 회사를 떠난 것인데요. 떠나요? 창업한 지 3년 만에 앞서 말씀드렸던 3명의 창업자가 네. 우리들이 빠르게 창업한 것처럼 빠르게 떠나고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오. 선언을 합니다. 그게 2005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3명이 떠나고 대신에 새로운 론 스나이더라는 전문 경영인이 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린든이 아까 소파에서 잠들고 했었다는 그 친구가 바로 이 전문 경영인 론 스나이더가 됩니다. 창업자들이 다 화끈화끈하네요, 성격들이.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크록스 하면 빠지지 않고 꼭 얘기해야 되는 거. 우리 추 기자님도 이제 따님 신발에 보여지긴 했었는데 단짝 친구가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거 한번 잘못 사기 시작하면 지비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악어와 악어새의 비유가 사실은 크록스와 지비츠 이야기였고요. 이게 뭐 어예진과 추동훈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예진이라는 큰 보트 신발에 저 추동훈이라는 지비츠가 올라가 있는 형태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지비츠가 탄생합니다. 사실 크록스가 모양이 워낙 괴상하고 이렇다 보니까 잠깐 유행에 그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크록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이 신발을 개발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 세라 슈멜처란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그에게는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족만 해도 크록스를 12켤레를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아했었는데 애기 신발에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데 여기에다 뭘 좀 꾸미면 좋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꾸며봤는데요. 이게 주변에서 야 그거 크록스에 뭐야? 라고 물었었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만들어서 팔면 어때? 만들어 팔았는데 공전의 히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록스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크록스에서 이 지비츠라는 게 유행을 하자 인수할게라고 나서서요. 2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지금 크록스의 시장을 보면요. 지비츠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게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 보니 지비츠를 인수한 것은 크록스의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위기가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위기가 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위기가 언제 올까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왔었고요. 그게 2008년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왔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위기가 오래됐고 그 당시에 다시 주목받았던 게 버켄스탁이었었고요. 그러한 위기를 극복도 하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참 이것도 한번 물어보죠. 은인이 등장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누가 은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은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케인이라는 사람이 오고요. 이 디자이너인데 무대에 이렇게 런웨이에 모델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델을 올리는데 거기 모델들에게 크록스를 신긴 거예요. 크록스가 당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못생김에서 못짐을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냈던 거가 통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 발렌시아가랑 또 협업을 하는 등 계속해서 콜라보레이션하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또 한 번 더 기회가 오는데요. 그게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왜요? 코로나19가 왔는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 신발을 편한 거 신고 집에 있어도 되지 않나? 굳이 예쁜 신발 신을 필요가 없잖아. 이 크록스 덕분에 크록스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요인 바로 코로나의 힘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의사협회 공식 신발인 줄 알 정도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너 그거 왜 맨날 병원에서 신고 있냐 했더니 통기성과 신고 벗기 편안함이래요. 다만 이제 너무 그 탄력이 좋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크록스 장사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록스는요. 그 코로나19 때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한 컬레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큰 고객이었던 의료인들에게 그런 혜택도 줬었고요. 24년 기준은 4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매출이고요. 역대 최고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사실 크록스는요, 못생긴 신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발빠른 대응, 전문 경영 체제로 바꾸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면서 현재 시장까지 성장을 했었고요. 그 누구나 신을 수 있는 포용성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크록스가 지금까지 성공을 하고 패션의 최전선까지 나서는데도 큰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꼭 여쭤야죠. 크록스 공부하시면서 추 기자가 배운 교훈 뭔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용성과 빠른 변화가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40대 때는 한번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린덴의 말입니다. 실업자의 말이었는데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패션은 바뀌지만 편안함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록스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젠슨 황 CEO가 이끄는 기업이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엔비디아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6604님, 8660님, 5613님 이렇게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쥐